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요, 일단은 오늘 그 전체 자체가 그 식생활하고 관련된 암 예방 뭐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맡은 주제는 부인암, 그러니까 제가 산부인과 부인암 종양을 하는 교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 전문 파트인 부인암을 예방하는 시기와 생활 습관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암 발생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뭐 진단 기술의 발전도 있지만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고령화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갑상선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진단 기술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흡연이나 아니면 면역 결핍성 질환, 바이러스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면서 이런 증가들이 많이 생기게 됐죠. 그러면 항상 이제 저희들은 궁금한 게 암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암 발생이 하게 되는 어떤 경로나 이런 패턴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하게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어떤 지역에 따른 발생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민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유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패턴 변화, 주요 암 발생의 패턴 변화를 좀 보시면 위암이나 아니면 대장암이나 유방암이나 아니면 전립선암 같은 계통들이 이런 연구들을 토대로 해서 예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인류의 어떤 영양 섭취 변천사에 따라서 암도 종류도 바뀌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떤 그 시기에 따른 암 발생률도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처음에 어떤 채집이나 아니면 수렵 사회에서는요, 한 25만 년 전 정도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저장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식물 자체는 식물, 동물이면 동물, 그냥 자체 동물을 그냥 드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이섬유는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설탕은 적고, 그다음에 어떤 당분이나 이런 것들을 과일이나 꿀에서 섭취하는 방법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저장 방법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금 뭐 통조림이나 어떤 인스턴트 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도 없었고요. 그러면서 어떤 동물성 음식의 비중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죠. 곤충도 먹기 시작했고, 거대 동물이나 물고기, 해산물 등을 직접적으로 익혀서 먹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야생동물 자체는 지방 성분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암 발생하고는 영향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수렵보다는 어떤 채집된 음식의 양과 에너지에 따라서 일단 영양 상태를 유지를 했고, 그리고 사람들 자체가 어떤 지금처럼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거 아니라,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몸을 많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고, 비만 자체는 있을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중국 지금의 미인의 기준 자체는 사실 굉장히 마르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는 있지만, 뭐 조선시대 아니면 중국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살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뭐 이렇게 미인이라는 그런 개념도 있었고요, 예전에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비만이 그만큼 드물었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고른 어떤 미량 원소의 영양 섭취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평균 수명 자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다못해 2차 세계대전 그 무렵, 그러니까 1940년대 이 정도는 평균 수명이 한 40세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지금 80세가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반토막 정도죠. 그리고 암 발생 자체도 굉장히 드물었고, 이게 암 발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자체도 진단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농경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쌀을 짓는 그런 사회죠. 그래서 어떤 약 9,000년 전인데요. 그러면서
정착을 하게 되고 작물을 재배하게 되고 가축을 사육하기 시작하면서부터를 얘기를 하는데, 이집트에서는 빵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탄수화물이나 이런 부분은 곡물 음식하고 동물성 단백질을 이제 유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섭취되어 있으면서 음식 저장법이 이때부터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발효한다거나 아니면 그리고 술도 드시기 시작하시고요. 다음에 어떤 기근이나 그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빠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농사일을 주업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몸을 굉장히 많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주 같은 그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만했지만 대부분은 이때도 마른 체형을 가지고 있었고, 이때부터 이제 도시가 발달하기 시작하는데요. 도시가 발달하면서는 감염성 질환들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 자체도 굉장히 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암 발생률이나 유병률 자체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때도 뭐 이걸 측정한다거나 이러진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그 감염과 암이 흔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때부터 자궁암이나 아니면 간암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을 많이 생겼다고 그렇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산업화 사회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18세기 산업혁명 이후를 표시를 하는데요. 이때는 전체 인구의 어떤 최소 요구량 이상의 음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음식 저장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병이나 캔이나 냉장 기술, 포장법들이 발달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설탕이나 소금 등이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을 시작하게 되고요. 설탕의 감미로 인한 어떤 부창출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 도정 기술 자체가 발달하면서 흰 빵이 나오기 시작하는 데가 이때부터예요. 그리고 육류나 어떤 낙농류의 어떤 생산 및 공급이 증가되면서 가격들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어떤 몸매나 이런 부분에 어떤 개념들이 생겨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모유 수요 자체도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이렇게 그 열량 자체들이 굉장히 풍부한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식이섬유, 그러니까 그 식이섬유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음식에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이섬유라는 거는 기본에 그냥 드실 때는 생길 수 있지만 이걸 가공을 하게 되면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도시화 산업화가 되게 되면 가공 음식들이 발달하면 당연히 식이섬유는 그 용량 자체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와 지리적 요건에 따라서 국가별, 지역별 음식 생산과 소비 패턴이 다양하게 되어 있고요. 영양실조도 거의 없어지게 되고, 전반적으로는 어떤 평균 체중이나 신장 자체가 증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어떤 건강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이제 그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건강하게 삶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욕망이나 욕구 등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 수명 자체도 증가하게 되면서 나이가 들게 되면 생기는 어떤 질병 자체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때부터 비만도 생기게 되고요. 당뇨라든가 아니면 관상동맥 질환, 우리 심질환 얘기하죠. 심질환 등이 증가하게 되면서 대장암이나 직장암이나 유방암, 난소암, 자궁내막암, 전립선암 등이 굉장히 발병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건 미국에 대한 어떤 미국의 시기별로 된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약간 엷은 파란색 계통이 비만도를 나타내는데, 비만도 중에서 비만도가 좀 약한 거고요. 이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비만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고도 비만을 나타내는 건데, 91년도에 측정했을 때는 사실은 빨간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좀 밝은 색깔 계통을 가지고 있고,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지역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비만이 심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94년과 97년 측정됐을 때를 제외하고 2000년대에 보시면 엷은 파란색, 그러니까 하늘색 계통이 없을 정도로 이 고도 비만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BMI를 그 체질량 지수라는 걸 따지는데, 그걸로 측정을 하는 바에 의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산업화가 더 진행이 될수록
시기가 지날수록 해서 비만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2002년도와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그 나라별로 해서 비만도를 나타낸 건데요. 일단은 노란색 같은 경우는 2015년도고 제 왼쪽에 있는 부분은 2002년도에 어떤 남자를 나타낸 거긴 하지만 그 비만도 자체가 노란색이 각 나라마다 굉장히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간 걸 볼 수 있어요. 이 노란색은 고도비만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만도가 심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로 시기가 지날수록 지금 굉장히 나라마다 물론 서구 유럽이고 여기 보면 인도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만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쪽은 굉장히 비만도가 더 심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이걸 보시면서 기본적으로 그 농경사회, 그러니까 채집사회, 농경사회, 그다음에 도시화 산업화로 진행될수록 가장 어떤 신체 활동 자체가 감소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거 자체는 육체 노동도 감소되고 가사 일 자체가 자동화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교통도 발달해서 신체 활동 자체가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일일 권장 섭취량 자체를 표시한 게 있는데요. 50년도 같은 경우에는 남자 같은 경우에 3,200kcal를 날마다 먹어라 이렇게 돼 있었고, 여자 같은 경우에 2,300칼로리를 먹어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2006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000칼로리 정도만 먹어도 일단은 그 일일 섭취량은 충분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드시는 분은 없지만 사실은 어떤 발표나 이런 그 내용들에서 보면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몸무게를 조절하라는 그런 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보면 어느 정도 영양이 굉장히 많이 과영양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암 자체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암들도 요즘은 많이 그러니까 많이 진단이 돼요. 하지만 유전적 요인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암 자체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게 정설이고요. 암 발생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도표가 있는데 이걸 보시면 사실 담배가 암을 유발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지금 정설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만 담배가 암을 일으킬 확률 자체는 한 31% 정도 보여진다고 해요. 근데 이거와 비슷하게 식생활이나 비만 자체가 암을 일으키는 확률 자체도 31%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담배만큼 비만 자체도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표긴 한데 어쨌든 담배라 그러면 다들 암 때문에 암 발생할 수 있어, 암 때문에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뚱뚱하다 그래서 내가 암 걸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근데 이것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부인 종양을 하는 사람이, 부인 암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에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난소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을 말씀을 드린다면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 요인, 가족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 중에서는 가족력과 연관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암 중에서는 난소암과 유방암이 있습니다. 이건 호르몬을 같이 하는 암이기 때문에 가족력과 굉장히 많이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불임 치료를 받거나 불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분도 난소암에 영향이 많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자궁 내막증이나 탈크라고 우리가 쓰는 그런 약물이 있는데 이거나 호르몬 치료 자체도 난소암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난소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럼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은 이게 피임약 복용이나 임신을 한다거나 모유수유를 한다거나 난관을 잘라낸다거나 자궁을 제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난소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좋은 게 한 60, 70%라고 하면 이것도 나쁘다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딱 정설이라기보다는 어떤 발표되는 연구나 논문에 따라서 다 말이 다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그 여성분들은 가임기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생리를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그러니까 임신하는 기간 동안은 생리를 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피임약을 복용하게 되면 생리를 좀 양이 적다거나 아니면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시간이 좀 적기 때문에 이런 모유수를 하는 기간에도 사실은 생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르몬 영향을 좀 적게 받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아마도 난소암을 좀 발생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정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이 많은 거는 진통제나 불임 치료제나 아니면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 자체나 아니면 지방이나 커피나 이런 것들은 좋다는 논문이 반이고요, 나쁘다는 논문도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사람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정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기간이 좀 적다면은 난소암은 예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그 유전적 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BRCA라 그래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뭐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도 절제하고 난소도 양쪽 다 잘랐죠. 이게 이제 왜냐면 안젤리나 졸리의 그 친가에는 유방암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난소암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방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BRCA1이나 BRCA2로 나눠지긴 하는데 BRCA1이 양성이 나온다면은 어떤 수치가 우리가 표시하는 수치 이상으로 나온다면은 난소암에 걸릴 확률 자체는요, 일생 동안에 66%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검사들을 하시는 게 좋기는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험 어떤 약관이나 비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시행을 하지는 않죠. 하지만 이런 것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난소암 예방에는 뭐가 있겠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일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가임기, 임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근데 다른 나라랑 달리 우리나라는 피임약을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숫자가 자체가 굉장히 적으신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신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모유수유를 하시는 게 난소암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난관 결찰술이나 아니면 그 탈크라는 거는 이건 저희가 의료진들이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난소암 예방이라고 한다면 피임약을 복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임신과 모유수유를 열심히 하시는 게 가장 좀 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비만, 신체 활동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궁 내막암이래요. 자궁은요, 자궁 경부, 자궁 내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궁 체부, 자궁 내막암이라는 거는 자궁 체부암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자궁 자체가 자궁암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모호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자궁 경부라는 부분하고 자궁 체부라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암 자체도 자궁 경부암이 있고요, 자궁 체부암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자궁 경부암은 바이러스 질환으로 생기는 암이라고 정설이 되어 있고, 자궁 내막암은 호르몬이나 어떤 비만도랑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하는 암이고요. 자궁 체부암, 자궁 내막암 자체는 유럽에서는 가장 많은 여성암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잘 사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보다는 선진국 암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그 수술적인 치료로 인해서 완치도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많이 그 연구가 되어져 있는 암입니다. 그러면 이런 암들 자체를 예방하는 방법 자체는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만하고 연관이 가장 많아요. 비만이나 아니면 신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적게 걸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서구암, 그러니까 자궁 체부암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지방이 많으신 뚱뚱하신 분한테 잘 걸리는 암 자체가 사실 유방암하고 자궁 체부암이에요, 자궁 내막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 자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운동을 해라 이런 방법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살을 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 뭐 추가로는 외부의 호르몬을 좀 적게 들이고 다음에 뭐 당뇨를 갖지 않게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 중요하게 작용을 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호르몬을 외부 투여한다는 이런 부분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호르몬 치료 있잖아요. 폐경기 호르몬 치료랑은 조금 다른 얘기예요.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여기서 주는 호르몬 자체의 양 자체는 굉장히 고용량이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랑 그러니까 폐경기 호르몬 치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랑은 이거랑은 연관이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운동 자체를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어떻게 운동을 해라 해야 되고 점수를 매겨놓은 게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궁체부암, 뚱뚱한 나라,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체질량 지수, 그러니까 고도 비만의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런 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예 이런 권고 사항을 정해가지고요, 몇 점 이상씩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표에서 보면 이게 영어로 돼 있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어쨌든 간에 가벼운 운동과 중간 운동과 아주 격한 운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점수를 딱 쭉 매겨놨어요. 3점에서 6점. 그러니까 3점 이하는 약한 운동이고 3점에서 6점 사이는 뭐 중간, 6점 이상은 굉장히 뭐 심한 운동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권고 사항이 뭐냐면 심한 강도의 운동을 주당 75분 이상 하거나 혹은 중간 강도의 운동을 주당 150분 이상 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가볍게 뛰고 걷고 뭐 TV 보는 것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떤 운동이 되나 봐요. 그래서 TV 보는 것 자체도 1점으로 매겨져 있어요. 자는 것도 0.9점이에요. 그러니까 가벼운 운동이라는 건 생각하시는 것만큼 진짜 가벼운 운동이거든요. 가볍게 걷는 거, 가볍게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 정도가 한 2.9점, 3점 정도 되니까요. 웬만하면 중간 운동 자체도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 자체를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심한 강도의 운동을 75분 이상, 다음 중간 강도의 운동을 150분 이상 할 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20% 낮은 사망률을 기록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면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보면은 중간 운동 자체에도 뭐가 있냐면 자전거 타는 거. 근데 아주 세게 자전거 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가볍게 자전거 타는 것 자체도 3점 정도 기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만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30분씩만 타셔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75분이니까. 그리고 이거보다 1배에서 2배 정도 운동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요, 사망률 자체를 31%까지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두세 배 하는 경우에는 37%까지 줄인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2배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2배 이상을 하기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해 보이고요. 이 운동 자체 심한 강도 75분, 적당한 강도에 150분 이상, 150분이면 3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보다 보통 사람들이 하기는 쉽진 않아요. 근데 하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꼭 꾸준히 하신다면 위험도 자체를 3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가벼운 운동과 중간 운동과 심한 운동이 있어요. 그건 본인들도 다 알거든요. 그거랑 이게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더 격하게 걷고 심하게 걷는 것들도 중간 운동에 속하고 아주 가볍게 걷는 것 자체는 그냥 가벼운 운동이고 그런 것들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약간 좀 본인이 그냥 걸음걸이보다 좀 빨리 한 2시간, 1시간 30분, 1시간이나 30분 정도씩만 걸어도 중간 단계에는 충분히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중간 단계에만 해당이 돼도 20% 정도 사망률 자체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비만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신체 활동이 늘어나면서 암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게 정설이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운동을 조금만 규칙적으로 열심히만 하셔도 충분히 이런 그 암 발생 자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